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이규성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매년 대학을 순회하며 증권 금융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취준생들을 위한 잡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해 쉬었죠. 올해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잡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권광석 우리은행장님을 모시고 은행 분야의 취업 노하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장님.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권광석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 잠깐이지만 우리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은행은 대한민국에서 민족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1899년에 고종 황제께서 내탕금 자금을 출자하셔서 만든 민족 최초의 은행이고요. 그때 일본의 개화기에 앞서 경제 수탈이 일어날까봐 고종 황제께서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은행이라는 대한천일은행을 만드셨고요.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대한천일은행이 상업은행 전신이고 저희들이 1997년 환란 당시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대한민국의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건간에 무너질까봐 정부에서 12조 8천억의 공적 자금을 넣어서 대한민국 미래 기업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빛은행을 만들고 그 한빛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상 질문 아니었는데 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은행 100년 된 역사를 가진 은행을 지원하는 만약에 취준생들은 네. 지금 은행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수주의로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민족 최초의 은행이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건강을 다루는 은행이다라고 금융을 선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역사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역사적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 금융과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은행이 어떤 태동을 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성을 좀 숙지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은행에 취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은행을 준비하는 은행의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 은행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은행에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나요? 제가 1988년 8월 13일 날 은행에 입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88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네. 열리던 때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공이 네. 공과대학생입니다. 공대생이 은행에 보통은 상업 계열 쪽이 많이 지원을 그래서 하잖아요. 은행들이 뽑는 자격 기준에 보면 상경계열 상경계열. 출신들이나 네. 법학계통이나 예를 들면 인문계를 많이 뽑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들이 금융은 산업의 혈류와 같다. 그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이 공급원이 되면 이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게 가장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경제의 자금의 혈류가 결국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큰 몫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산업공학도가 은행을 취업하게 됐고요. 사실은 은행을 취업한 가장 큰 동기는 그때는 은행 문을 9시 반에 열고 네. 4시 반에 닫았어요. 그래서 4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사실 은행. 근데 실제로 준비나 이런 거를 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하신 건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은행을 들어오려고 이제 딴 준비보다는 제가 이제 아무리 전공이 공과대학생이고 산업공학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 경영을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경영, 경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할까봐 제 스스로 관련된 내용도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신문을 정독하면서 사회의 각종 이슈나 경제나 금융 전반에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직도 신문을 정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들어와서 결국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에 따라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노력을 보이니까 조직에서도 저에게 MBA도 보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그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 저 면접관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제일 기억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예상한 질문이긴 한데 왜 이공계생이 그때만 해도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화랑이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개별 기업이나 공장에 가지 않고 은행에 왔느냐, 그 질문이 지금도 제일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준비된 대답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상경 계열이고 법학계통의 학생들이 오지만 은행의 업무라는 게 우리 경제 활동에 수반된 모든 형태의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을 심사하는 심사역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만 잘 본다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산업계 전반적인 어떤 인식과 지식이 있으면 그 산업을 심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드렸죠. 오히려 면접관님이 보시는 저의 그 전공적인 단점이 저는 차별화가 돼서 저의 장점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은행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과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여수신, 글로벌, IB, 자금운용, 무슨 뭐 FX 트레이드, 각종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랑 공대생이 바라보는 숫자의 의미랑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숫자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학적 논리와 사고로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니만 일단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오히려 이공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정말 차별화된 강점이 되는 듯한, 물론 그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전공이 예를 들면 특화되지 못해서 내가 약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역으로 이제는 이 면접을 직접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준비생들을 위해서 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질문을 최근에 많이 하셨는지 이런 질문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와 지금 이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금 시프트되는 시점입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이 강화되고 코로나가 촉발한 이 비대면 시절에 어떤 형태의 산업 구조가 바뀌는지에 대한 흐름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상경계열과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던 중심에서 지금은 경영학도들도 경제학도들도 전부 코딩을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보적인 분석력이나 자기가 기획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 SQL을 습득해서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전문가에게 자기의 요구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단 길러야 되는 게 지금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코딩 공부도 좀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걸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스펙을 쌓으려고 토익이다, 토플이다, 흔히 말하면 의학연수를 가는 형태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히려 코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은행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 은행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딩 공부는 필수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그 면접 보실 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제 면접들을 봐오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혹시 입사했거나 아니면 네. 입사는 못했지만 좀 인상
싶었던 뭐 취준생들이 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90년도 초반에 네네. 한 3년 동안 채용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주니어 때. 네. 그때 보면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연수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그때는 한 달쯤 가동을 했는데 합숙으로. 네네. 그럴 때도 자기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고 타인도 존중을 하지만 리더십을 갖고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내는지. 실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며칠 사이에 그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를 해봐야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적인 네트워크, 남들에게 배려하는 어떤 그 깊은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분의 상대를 통한 자기의 어떤 그 돋보임 이런 게 저는 그런 후배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지원자들을 뽑아가지고 합숙도 하고 하나요? 합숙?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만 모아서 OJT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10월 이후에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접종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더욱 사실은 신입 행원들에게 기업의 DNA를 이식하고 기업의 철학과 여러 가지 경영 방침을 주려면 비대면이 갖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적인 부분은 비대면으로 많이 해결을 하지만 처음 우리 은행에 들어와서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은행원을 만들려면 결국 합숙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은행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와서도 잘 생활하고 그다음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승진을 계속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든 내가 되면은 들어가야지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적성에 잘 맞는 은행을 좀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 그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과 좀 다른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좋은 점, 특별한 점, 뭐 이런 거를 은행장님이 직접 쏟아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은행을 IMF 기점으로 예전에 시중은행, 지금의 은행들로 구분을 하는데 IMF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금융을 제일 잘하는 은행.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소비자 금융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금융의 최강자라는 저희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동반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어떤 책임감과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로열티가 강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DNA 자체도 저희들이 122년이 지나서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경쟁적인 요소가 있지만 좀 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좀 다른 은행원들보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좀 남다르고 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이바지 아니면은 같이 열심히 살겠다는 어떤 좀 의지가 확고한 동반성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주인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과 개인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개인이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조직에서 조직의 DNA를 받아서 조직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나하고 차별이 되면 그분은 그 조직에서 이반되는 분이지 조직과 동방성장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을 더불어 조직과 함께 개인이 성장을 해나가는 템포를 같이 갖고 가면 그분은 나중에 임원이든 CEO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장님 말씀은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현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신입 행원들이 겪는 이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예를 있죠.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은행을 지원하는 솔직한 이제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 궁금한 거를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제가 예전에 자폐어를 했을 때 성균관대학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지금 함영주 부회장, 그 하나은행 부회장께서 이제 그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예상을 떠서 어떻게 하면 하나은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대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처음에 하는 게 뭐 초봉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그 퇴근 시간은 지켜집니까? 근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뭐 은행은 저 문을 닫고 마감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그 근무 시간의 어떤 강도나 그다음에 내가 그 근무 외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은 법적인 제한 52시간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접점의 시간들이 많이 줄었어요. 고객님들이 영업점에 오는 분 예전보다는 완전히 그때는 비대면 채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마감 후에 그리고 이제 전산이 많이 IT가 발달이 돼서 예전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이 거의 다 전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대면 채널에 오는 고객님들이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업무 마감하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라밸을 강조하는 요즘 MZ 세대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업무가 마감되고 퇴근을 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 동반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조직과 동반 성장을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행장님은 사실은 신입 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쭉 이제 직급이 상승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을 이끌고 계시는 은행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은행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신입 회원들도 아 나도 언젠가는 은행장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노하우를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노하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행동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신입이 스타트할 때 나는 막내고 신입이니까 요 정도 하면 선배가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입이 나는 일단 선배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나는 신입이지만 내 바로 위에 있는 고참들, 예를 들어 팀장들, 뭐 영업점 같은 지점장의 어떤 생각을 닮아가려고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을 할까? 내가 이 일을 처리하면 우리 조직이 작은 단위의 조직이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어떤 그 균형 감각을 갖고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나무에 매몰이 돼서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신입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입이면서 나는 우리 팀장을 뭘 도와줄까? 팀장이면 이런 고민을 아니면 내가 이런 사고를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수습을 하지? 아니면 내가 요것만 한 것보다 한 가지를 더 하면 우리 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자기중심적 주인의식인데 이 부분이 조직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지 않나. 그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네. 위에서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이라든지 그 조직에 맞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 고민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곧 앞으로 CEO도 될 수 있고 은행장이 맞습니다. 될 수 예.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몸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적극적인 어떤 그 능동적 사고와 수동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생활에서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 있고 의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자꾸 긍정 마인드로 그렇게 능동적 환경에서 자기를 자꾸 생태적으로 단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직원 비율이 네. 그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반에서 오히려 우리 여자 직원들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한 3%?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여자 그러군요. 예. 행운들이 네, 더 네. 많았고. 지금은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차별적 요소 없이 은행만큼 성에 대한 평등한 직장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부에 기획하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영업점에 있는 분들, 여성이라고 우리가 업무에서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본부에서도 지금 리더들이 되는 여성분들이 꽤 많은데 뭐 지금 사실은 블라인드로 요즘 이제 면접 채용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디베이트를 시킨다든지 서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면접을 해보면 진짜 여학생들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실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하는 일도 뭐 차별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창구 여직원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창구도 그 지점도 많이 줄여나가는 추세죠. 디지털화 되면서.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국장님 말씀대로 대면 채널이 고도화가 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디지털이 가속화되면 이제 남아 있는 대면 채널을 어떻게 가속화시켜야 되느냐, 고도화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면 채널에는 과거의 은행의 전형적인 형태는 예금계, 그다음에 뭐 기업 담당, 그리고 뭐 PB 담당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가속화돼서 예전에 일반적인 예금을 담당하던 창구는 지금 화상으로 바뀐다든지 키오스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챗봇으로 바뀐다든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은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들만 영업점에 남을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벌써 대면 채널의 전략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저희는 VG 제도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중심점과 일반점에서 업무하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전문가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를 VIP를 담당하는 PB들만이 앞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든 남성 인력이든 나는 기업 전공을 해서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쪽 업무를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나는 PB를 하겠다면 PB를 가고 그리고 프론트 아닌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녀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은행권들이 이제 채용 트렌드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뭐 코딩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의 그 채용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공 과목 이야기일 수도 있고 대학 교육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은행에 들어오는 예전에는 은행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대학 출신들은 상경계 계열들이 많았고요. 예전에는 상업학교들도 많았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도 많았는데 지금은 굳이 예를 들면 AI가 발달이 되면서 모든 법률 지식은 AI가 빅데이터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심사, 무슨 컴플라이언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보조해서 AI가 보조적인 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 AI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고도화시키고 그 기술을 우리가 은행 업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원이 필요한 겁니다. 은행 고유의 업무도 당연히 여수신이나 국제금융이나 IB나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AI와 빅데이터와 그 은행 고유의 업무를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디지털의 어떤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현재 현존하는 은행원들도 앞으로 점점 적응해 나가기가 힘이 든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또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우리 은행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더라. 자랑 한 번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연간 한 700명 가까이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들 위주로. 그런데 작년부터는 좀 변화가 왔고요. 작년부터는 디지털 전문 인력들, IT를 전공한 인력, 그리고 IB 투자 업무를 할 사람들, 자금 운용을 할 사람들 위주로 거기에 자기 스펙을 쌓고 거기에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위주로 인원이 많이 좀 줄었고요. 소수 인력인데 과거에는 그 인력들을 뽑아서 연수원에서 같이 모여서 연수를 하고 현업 부서나 영업점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인력들은 지금 디지털과 IT 전문 인력들을 뽑아서 오히려 지금 카이스트나 국내의 유수 대학교에 디지털 MBA 과정을 오히려 전부 보낼 겁니다. 보내서 학교 교육에서 이론에서 현실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업 부서에 바로 투입을 해서 예전에는 약간의 그 신입들이 들어오면 인타바를 갖고 현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바로 디지털화를 시킬 수 있는 디지털 업무를 하고 IT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 은행이 인력들을 신입 직원들도 그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들이 디지털 고도화를 시키려고 많은 시간과 이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들어오면은 디지털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우수일제가 좀 왔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예. 이런 자리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네네. 저희 올해 그래도 은행장님이 올해 이제 경영 현안에 대해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경영 현안 예.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올해 경영의 제1번 목표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지금 이제 각 금융권뿐만 아니고 전 산업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래해서 지금 유통을 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이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은행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채널들을 어떻게 전략화하고 고도화시키는 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면 채널들이 없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채널을 집중화시키고 전문 인력 풀을 집중을 시켜서 오히려 대면에서 마주치는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를 더 고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의 고객 접점이란 게 별 게 없었습니다. 영업점에 오는 거, 우리 ATM기를 마주치는 거, 그리고 콜센터에 상담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때 그 고객들이 상담하고 문의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들 정보가 각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벌써 은행 대면 채널과 인터넷 뱅크와 그리고 스마트폰 앱과 지금 저희들 상담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고객들이 남겼던 정보,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로그 데이터를 뽑아서 이 고객이 여기에 흔적을 남긴 게 뭘 원하는지, 이 고객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이 고객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은행이 금융이 가는 종국의 길은 초개인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들을 AI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점점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그 사용이나 소요는 좀 줄겠죠. 그러나 점점 고도화가 돼서 실질적인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인 상대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구분이 없이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초개인화 마케팅의 종국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우리은행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앞으로 그 어떻게 인생의 그 선배님이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은행에 들어와서 조직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결국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와 서로 배려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전 학교 다닐 때 지금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경험도 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에 사회의 어떤 그 습성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가졌던 인간관계의 어떤 노력들이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실력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은 흔히 말하는 출세를 하고 한 명은 출세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성격적인 부분,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상대의 가치를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은지 모른다. 저의 선택이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곳에 다 자기의 헌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그러나 우리가 고객님과 우리 동료와 선배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족같이 내 가족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지의 어떤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거기에서 조직 내에서도 그러고 우리 고객님도 그러고 우리 직장에서 상사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우리은행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은행 직원들도 은행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은행을 이끌고 갈지에 대한 단초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